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국민카페 스튜디오입니다. 서영석 이사님이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만은 의혹인지 사실인지. 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에는 뭐 이건 국가가 범죄 집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거의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일을 당해보질 않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조작 같은 거는 그동안에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아니 그래도 박정희 이승만 시절에 그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뭐 그런 걸 잘 감별하기도 어렵고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 21세기 이르러서 정보 사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범죄 집단이 돼버렸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정말. 자 이제 뭐 이렇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예. 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요. 예. 서울시에 이 공무원으로 있던 유우성 씨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화교 출신 탈북자라고 하나요, 보통? 예. 예. 탈북자인데 화교 출신일 리가 없지. 네. 하여튼 탈북자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심에 검찰이 항고를 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의 주장은 이래요. 네. 유우성 씨는 그 부모님이 북한에 있는데 예. 상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들어가요. 북한을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이제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유우성 씨가 부모님 상 때문에 북한을 들어갔다가 나와서 예. 그 다음에 다시 북한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북한을 들어가서 그 보위부의 포섭을 받아가지고 간첩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냐면은 그 유우성 씨가 북한에 갔다는 증거로 제출됐던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이 1심 재판 과정에서 북한에서 찍은 게 아니라 연변에서 연길인가? 하여튼 중국에서 찍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아니 북한 안 간 거죠? 북한 안 간 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결국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예. 검찰은 이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그게 아니다. 유우성이 북한 갔다 왔다. 예.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갔다 나온 기록, 이른바 출입경 기록. 우리는 출입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북한은 중국에서는 출입경이라고 그럽니다. 예. 출입경 기록을 말하자면은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출입경 기록을 중국으로부터 요청해 가지고 고등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했던 겁니다. 그 증거를 놓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중국 영사관에 문의를 했죠. 네. 자, 이런 게 왔는데 이게 사실이냐? 네. 라고 물어봤더니 중국 영사부에서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런 거 발급해 준 적이 없다. 이거 위조된 거다. 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네.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과 관련해서 중국 선양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이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검찰은 외교부가 3건을 입수했다 이렇게 그동안 주장해 왔거든요. 이 발언 차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국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서울고등법원에 낸 예. 유 씨의 북한 출입경 내역, 이것은 중국 선양의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한다. 네. 이렇게 국정원은 주장해 왔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른바 출입경 기록, 네. 그게
심양에 있는 선양, 네. 심양이죠. 네. 선양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을 통해서 입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예. 그러면 총영사관을 가나라는 부처가 바로 외교부 아닙니까? 예. 외교부 장관이 예. 오늘 국회의원의 야당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세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즉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윤병세 장관이 국정원 검찰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랐을 리 없을 것이고 이게 결정적으로 정권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이건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것이 네. 중국의 외교부, 아주 이제 말하자면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영사관에서 이 문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게 어떻게 위조되는지 우리 조사를 해야 되겠다. 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윤명세 장관의 외교부 네.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공무원들이니까 이건 뭐 어떻게 아니 정권이 뭐 천년만년 박근혜 정권이 집권할 것도 아니고 예. 이걸 어떻게 숨기거나 조작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 이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총영사관 니들 정말로 요청한 거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총영사관에서는 그런 거 우리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하고 국정원이 거짓말한 셈이 됐네요. 이제 검찰은 이제 국정원에게 쏘아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면피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이제 왜냐면 서로 말이 다 달라. 예, 말이 다 다르죠. 이 삼자 대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문서를 입수하는 경위는 네. 국정원이 중간에 다 끼어 있습니다. 네. 맨 먼저 우리 검찰이 네. 중국에 요청을 합니다. 예. 선양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유우성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을 좀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중국이 거절을 해요. 네. 이제 문제 여기서 꼬이기 시작한 거죠. 아. 검찰이 공식적으로 선양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출입경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중국은 그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선례도 없고 예. 줄 수 없다라고 예.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2013년 6월 달에. 예. 그리고 난 뒤에 결국은 국정원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예. 이 출입경 기록이라는 것을 가져오거든요. 여기에는 유우성 씨가 북한을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위조됐다는 거예요. 네. 자, 중국 당국에서 그 문서는 위조된 것이다. 네. 라고 못을 박았죠. 못을 박았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양에 있는 우리 한국 영사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다라고 윤병세 장관이 지금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미스터리는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선양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는 국정원 요원도 뭐 무관 이런 형식으로 반드시 한 명 나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외교부와 무관하게 국정원이 정보를 입수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국정원이 끼어 있는 겁니다. 네. 국정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정원 지부를 통해서 네. 국정원에 전달을 하고 국정원이 검찰에게 넘겨줘 가지고 네. 검찰이 이게 증거다라고 네. 제출을 하게 된 거죠. 그 외교부가 화날 만도 안 해요. 자기들 모르게 이렇게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선 외교부한테 떠넘기고 외교부가 자료를 준 것이다. 외교부가 요청을 한 것이다. 그 심양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이 공식으로 네. 요청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못 해요. 그냥 네. 요청했다.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총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직원이 그 일을 했을 경우에 네. 과연 공개적인 요청이냐 네. 이런 이제 문제가 첫째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결국 우리 외교관들이 동원됐다 하더라도 외교관이 아니라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이 했다. 이런 국정원 거죠. 직원이 작업을 했다면 했다. 네, 외교부 요원들 외교관들은 이 일과 무관하다. 오늘 윤병세 장관의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이게 우선 공개적으로는 그 출입경 기록을 달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를 했던가, 두 번째는 조작했던가, 그 예.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국정원과 검찰은 이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받게 됐단 말이죠. 네.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 있어요. 현 정권 인사들이 뭉개버리는 경우 네. 보도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당장 지금
보니까 말이죠. 언론들, 특히 장악당한 방송들을 보게 되면은 민변 변호인들하고 국정원 직원 사이 또는 민변과 검찰 사이에 어떤 사실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지금 국정원 검찰이 내세운 증거라고 하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위조된 것이다라고 꽝 인정을 받은 상황이면은 민변 대 국정원 검찰 대결구도 이렇게 보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아무리 이제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중국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이상은 뭐 언론이 말하자면 친박 언론들이 보도를 하든 말든 이거는 일종의 외교 문제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만큼 내부적으로 진상을 나름대로 파악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당장 윤석열 장관이 오늘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영사관에서는 그런 것을 그런 유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나름대로 지금 경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가능성 높은 것은 심양 영사관에 파견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결국은 조사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자, 만약에 그 국정원 검찰에서 재판부에 낸 그 자료가 원본이라면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까? 원본이라뇨? 예? 원본.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간첩으로 지목당한 유호성 씨가 진짜로 북한에 갔다 왔다면은 그래서 출입경 기록이 진짜라면 진본이라면은 그러면 그 진본이라면은 중국 그 영사관이 왜 그러면은 위조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중국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가 그거는 불법적으로 입수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으로부터. 근데 이게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가능성은 항상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화령시 공항국에 있는 그 직원을 매수해서 불법적으로 그 기록을 카피해서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첫 번째는 진본이란 얘기죠. 그건 이제 진짜일 경우죠. 두 번째는 그런 것 자체가 없는데 비슷하게 위조를 해서 제출을 했을 수도 있고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 이야기로는 이게 원본하고 진본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원본하고 진본. 여러분 들으시는데 헷갈리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제기했던 출입경 기록과 나중에 재판부에 낸 출입경 기록이 달라요. 그게 뭐 이번에 뭐 완전히 이게 이 서류가 헷갈리고 처음에 냈다가 이게 안 받아지니까 또 다른 걸 내는데 서로 다르고 도장도 다르고 그리고 위치도 다르고 막 개판 오문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미토콘드리아처럼 두 개, 세 개로 쪼개지지 않는 이상은 한 사람의 출입경 기록은 단 하나일 텐데 이게 한 사람께 이게 도장 위치가 다르고 아니 두 개란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위조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박범계 의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위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은 그 화룡시하고 삼합 무슨 관세 무슨 창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유우성 씨가 출입한 곳하고는 전혀 엉뚱한 곳이라는 거예요. 위치 자체가. 그래서 뭐 이건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유우성 씨가 예전에 그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자기가 성남 사는데 내 서류를 천안에서 뗐다는 거지. 그렇지. 아니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전산망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사실 내 자료를 부산 남포동 가도 다른 건데 이런 거죠. 자기가 부산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출입경 기록을 어디서 뗐느냐면 서울에서 뗀 인천에서 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다는. 그렇지. 인천항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결국 중국 외교부가 엉터리 이거 위조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울러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들. 그러니까 검찰이 냈다는 한 사람의 이 출입경 기록이 첫 번째 냈던 거하고 두 번째 냈던 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게 위조됐을 공사는 95%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제 위조를 누가 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조를 했다면은. 자, 그렇다면 요거는 광고를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한번. 광고를 듣는 또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아니 15분 동안 지금 광고도 안 하고 말이죠. 우리 광고주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또 있어요, 광고.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또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2개 있습니다. 예. 우선 김용민 PD가 읽어달라는 광고부터 시작하시죠. 네, 멘트 광고입니다. 네. 추운 날씨나 블랙박스로 인한 잦은 자동차 배터리 방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성들도 쉽게 쓸 수 있는 작고 안전한 휴대용 보건 충전기 시텍이 있습니다. 보험사 긴급 출동은 15분에서 30분 걸리지만 시텍 휴대용 배터리 충전기는 5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안전하고 작고 가벼운 휴대용 충전기 시텍. 이미 유럽, 미국 등 60여 국에서 BMW, 벤츠, 페라리 등 고급 차종의 기본 옵션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070-4801-4831 네이버 검색창에서 토스코리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이거요? 이건 제가 읽은 예. 광고주 요청에 의해서 하는 이 멘트 광고는 예. 한 번 할 때 5만 원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5만 원 버신 겁니다. 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차넷. 여러분들 중고차 팔 때 어떻게 파세요? 아는 사람 소개로 몇 군데 조금 알아보고 차 그냥 넘기셨죠? 과연 믿을 수 있고 합당한 가격인지 잘 모르시겠죠?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는 전국 400여 명의 매입 전문 딜러들의 경매 방식 경쟁으로 가장 비싸게 여러분의 차를 매입할 사람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무료로 진행해 준다고 하니까 급하게 차를 판매하실 분이나 제가 받고 팔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문의 전화는 1688-8249 1688-8249 검색창에 차넷을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이 한 번 읽을 때마다 5만 원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팟캐스트에는 올라가질 않습니다. 팟캐스트에 올라가는 순간 회당 70만 원으로 넣습니다. 우리 서영석 이사님 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요걸 140번 읽으시면은 700만 원이네요. 700만 원. 예. 약 올리시는 거죠. 자, 아까 그 조작 얘기를 했는데요. 조작 이야기.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정원 검찰이 입수해서 재판부에 제출한 유성 씨의 북한 출입 경기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뻥이다. 구라다. 가라다. 가짜다. 조작된 것이다. 이럴 확률이 거의 95%가 됐다. 이렇게 봐야 95%가 아니라 거의 99%. 100%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700만 %. 네. 서울 고등법원에서
검찰이 네.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맞느냐라고 사실 확인 조회서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영사부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위조됐다. 예. 그리고 어떻게 위조됐는지 경위를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위조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뭐라고 하냐면요. 네. 중국 외교부 자기들을 통하지 않고 니들이 중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 지방 정보를 쑤시고 다니면서 정보를 확보했는데 그 정보 그 무효야, 가짜야, 위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저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그렇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런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아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죠. 네. 기분 나빠가지고 야매로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 위조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무효야 이거. 이게로 무효야. 근데 뭐 이거는 실제로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네. 불법적으로 입수한 그 정보는 네. 재판의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심에서도 유성 씨가 무죄로 될 공산이 매우 높아졌죠. 네.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은 왜 그렇게 무리해서 조작된 증거를 내놓느냐? 네. 결국은 유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네. 특히 1심에서 패소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 무리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식의 조작이 우리 사법사상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예. 심지어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예. 사법부에서도 그렇게 조작된 증거로 받아들여서 네. 유죄를 선고하고 예.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와서야 무죄로 되는 이런 일들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들 중에서 김용판 무죄, 그다음에 이번에 이석기 유죄 이런 것들도 재판부의 양심을 네.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들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요, CBS 노컷뉴스의 변상욱 대기자가 과거, 우리 사법, 검찰이나, 이런 국정원, 안기부에서 예. 증거를 조작한 그런 사실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예. 놀랄만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아는 얘기들인데, 예. 일단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내가 소개를 하나씩 해드릴게요. 예. 민족일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조용수 사주. 네. 예. 5.16 쿠데타 직후에 북한의 작업을 받아서 친북 활동을 했다면서 진보 진영 언론인들이 군사정권에 의해서 사형, 징역형을 받았던 1961년 사건인데요. 당시 편집장이 이종률 씨, 네. 52년 만인 지난해에 누명 벗었습니다. 결국은 민족일보 사건도 예.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사건이고 그거를 예. 그때 당시의 사법부가 이게 아마 5.16 쿠데타 직후니까 군사재판이었을 겁니다. 예. 실제로 사형 선고를 했어요. 이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왔어야 무죄로 밝혀진 겁니다. 네. 그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같은 경우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네. 민족일보가요 5.16 군사 쿠데타가 났을 때 환영 논평을 냈어요. 또 조용수 사주 본인은 박정희도 과거 좌익 쪽에 있었으니 우리하고 뭐 통하는 바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서 헌물을 쳤던 거지. 그렇게 헌물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황태성 아닙니까? 황태성은 박상희하고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박정희 형 박상희. 그렇죠. 왔다가 네. 결국은 오히려 거꾸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사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황태성. 예. 또 있습니다. 동백님 사건. 동백님 사건. 예. 예. 동베를린에서 유학 중인 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국내 인사 203명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간첩 행위와 사회주의 정권 수립 활동에 연루됐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인데요. 예.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했고 뭐 유명한 작곡가 윤희상 씨, 코리아 환타지를 작곡한 윤희상 씨, 예. 그리고 화가 이영노 씨 등 명망 있는 해외 인사들도 포함돼서 충격을 줬죠. 예. 근데 그때 당시는요. 예. 68 그때 1960몇 년도일 거예요. 68 국회의원 부정선거 규탄 시위 등 정권 비리에 대한 저항을 누르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이 실체를 왜곡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이른바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었죠. 네. 동백님 사건도 결국은 예. 조작이었던 겁니다. 네. 그때 당시 그 관련자들에게 물고문, 정기고문을 했던 가혹행위를 했던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뭐 안 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앙정보부가 대법원이 사건 일부에 대해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파기환송을 하자 그 정권 시대에도. 중앙정보부가 100만 원의 예산으로 예. 판검사를 매수하려고 계획한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예. 오늘의 국정원이. 예. 뭐 그런 문인 간첩단 사건 또 있습니다. 1974년 문인들이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하자 보안사가 네. 김우종 교수라고 있어요. 유명한 분이죠. 예. 이호철 선생 소설가 예. 그리고 임원영, 장병희, 정을병 씨 등 문인 5명을 간첩단이라고 발표한 사건인데요. 예. 이것도 골 때려요. 예. 김우종 씨가 일본에서 발행되던 잡지 한양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게 예. 북한의 위장기관지로부터 예. 알면서도 이게 말하자면 원고를 받은 걸 공작금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음. 간첩단이라고 조작했던 건데 이것도 결국은 다 무죄로 판명이 됩니다. 참. 이제 와서 무죄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당시에 완전 인간 말종 쓰레기, 종북, 이렇게 거의 코너에 몰렸을 텐데. 근데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유명해가지고 나중에 무죄로라도 되지만은 평범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고문에 의해서 자백해가지고 증거가 조작돼가지고 간첩으로 몰려서 피눈물 흘릴 사건들은 무지하게 많이 묻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인혁당 사건이 그렇고 민초학년 사건이 그렇고. 그래도 그런 건 유명하게라도 하죠. 예. 대표적인 그 평범한 주민들의 사건 중에는 제주도 강희철 씨 사건이라고 있어요. 예. 이 양반은 15살이던 지난 1975년에 일본에 사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밀항을 해서 오사카로 갑니다. 예. 그 15살이니까 예. 그 조청년계의 조선 고급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예. 일본 경찰에게 잡혀요. 예. 미리국자니까. 네. 그래서 한국으로 예. 강제 송환이 됩니다. 네. 근데 거기 조청년계 학교를 다녔으니까 네. 고문당하고 수사받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참, 이거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조작 사건들이 뭐 수두룩한 거죠. 더 웃기는 거 하나만 딱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건 안 웃기기만 진짜, 해봐라. 이거는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예. 1971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 전남 여수 화정면 백야리 외딴섬에 기관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다짜고짜 그 부면장인 김익환 씨 그리고 그 재수 조카딸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밀실에 갇혀서 몽둥이 찜질, 발길질, 심지어 그 재수 조카딸은 몸에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 성적 학대까지 받았습니다. 주민이 예. 섬마을에 월북한 간첩이 있다고 제보를 했는데 바로 너희들이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서 거 근거도 자백하라. 없이. 예. 이렇게 좁힌 거예요. 예. 그렇게 일주일 동안 두들겨 패더니 예. 미안해. 진범이 잡혀버렸어. 예. 하고는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운이 좋은 거네. 근데 예. 마을로 돌아왔지만요. 간첩 집안이라고 사람들 피해 다녔고요. 그 발가벗겨졌던 20대 조카딸은 평생 대인기피증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사건들이 이게 아니, 이런 경우를 보면은 국가가 왜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강기훈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강기훈법. 예. 강기훈 유서대필 그것도 손 엉터리로 결국은 1990년대 그때 노태우 정권 반대 네. 투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뭐 분신 자살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이 정권 위기감이 고조됐거든요. 유서대필 사건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은 네. 그때 이렇게 분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시대의 이 불의함 이런 네. 것들을 고발하려 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죠. 네.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김기설 씨란 분인데. 전민년 사회부장을 했던 예, 분입니다. 김기설 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네. 김기설 씨가 남긴 유서. 네. 이 유서를 강기훈 씨가 썼다라고 덮어씌운 거예요. 네. 결국 강기훈 씨가 안 쓴 걸로 28년 지나서 왜 그러면은 유서를 썼다고 덮어씌웠는지 아십니까? 그는 운동권이 죽음도 저렇게 이용해 먹어서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주 비정하고 그때 당시 부도덕한 예. 이 운동권 집단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려고. 그래서 뭐 운동권에서는 자살조들을 만들어 가지고 네. 순번을 갖다가 해놓고 잇따라서 죽었다. 또 심지어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일어났을 때 네. 그걸 또 물타기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운동권이 성인문란하다. 네. 뭐 합숙하면서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였던 강기훈 씨 지금 나이 50이에요. 예. 20여 년 만에 무죄로 판명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아이고, 그동안 겪은 고통, 그 몸에 또 어마어마한 또 스트레스 때문에 가난까지 걸려가지고 병환도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강기훈 씨의 유서대필 사건 말하자면은 엉터리 국가수의 감정을 가지고 유죄로 했던 사람들. 예. 그때 당시 검찰총장은 정구영이었고요.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판결을 대법원에 확정했던 사람들 중에서 뭐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도 있고 대법관을 지낸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무죄로 판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드러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 누가 이 유서를 대필했다라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당시 노태우 정권에게 쏠려 있는 이런 국민들의 비판을 이런 식으로 물타기 했느냐. 그걸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 이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재판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검찰이나 판사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네. 얘기 잘못하면 자기가 바로 그 기획자로 몰릴까 봐서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강경법을 만들어야 된다. 즉 이런 사건 국가기관의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서 반드시 그 진상을 파악해서 그러한 말하자면 잘못된 일을 기획한 사람들을 반드시 잡아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이가 예. 활보하고 다닐 수 없게. 그렇죠. 그 법을 만들어야지. 사실 정말 이제 김기춘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 강경법을 만들고 강경법을 만들면은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검찰이나 판사들이 네. 검사나 판사들이 잘못하면은 10년, 20년 후에 진상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함부로 하겠습니까? 일단 그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새누리당부터 아주 그야말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참 심판을 안 받는 당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제가 이제 트위터에 올린 글이기도 한데 강기훈에 대해서 수사했던 책임자들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 청와대 비서실장이고요. 현재 정구영 검찰총장은 2012년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냈던 인물이고 강신욱 부장검사는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 법률지원 특보단장 그리고 남기춘 검사는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클린검증제도 소위원장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 정권 첫 청와대 민정수석 윤석만 검사는 2012년 새누리당 대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임철 검사는 2008년 새누리당 대구 지역 공천 신청. 이거 정말 한 분이 더 있는데 그 양반은 2004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건 이제 검사들이고. 네, 검사들이 그렇습니다. 판사들도 있어요. 판사들도. 네, 예, 결국은 그런 식의 국가가 저지른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네. 결국은 응징을 못하니까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응징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 마련해서 국회를 통과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렇게 하려면은 방금 아까 말하자면 강기훈 씨 유서 대표 사건을 네. 기획했던 그 이른바 범죄자 격에 해당하는 네. 검사들이 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새누리당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새누리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려면 말이죠. 네. 새누리당 심판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새누리당이 저도 새누리당 오랫동안 출입했고요. 예. 뭐 물론 이제 새누리당 이름으로 출입한 적은 없습니다. 신한국당, 네.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뭐 출입을 했고 그때 뭐 인연을 맺었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청와대 홍보수석하고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새누리당을 욕할 이유는 전혀 없죠. 네. 또 지역 감정에 따르면 경상도 사람이고. 근데 문제는 이런 정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그 정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 조직이 이 새누리당이다라는 점은 또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새누리당이 영남과 고령층 이 확고한 지지 속에서 어지간해서는 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뭐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고리타분한 책이 우리나라에서 왜 베스트셀러가 됐겠습니까? 결국은 정의가 말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사회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은 가장 첫 번째로 걸림돌이 새누리당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놓여 있다 이런 거죠. 그 어떤 권력이든 말이죠. 정기적으로 심판받지 않으면은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국정원 심판받지 않는 권력 아니에요. 이번에 그 간첩 조작 사건 정말 그 문건을 조작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해 봐야 되겠지만은 사실이라면은 이 국정원은 범죄 집단입니다. 이걸 국가 예산 들여가지고 존재시킬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또 국정원은 솔직히 심판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그동안 무소불위의 그 행태를 보여왔던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도 사실 솔직히 선거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검사. 네. 검찰총장이죠. 네. 검찰총장이나 판사들, 대법원 판사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선거로 뽑아야 되지 않느냐.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는 선거로 뽑죠. 그리고 법관은 그 지역의 그 고등 검찰청 네. 이런 쪽은 뭐 다 선거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네. 이제 우리도 그런 그런 제도들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솔직히 이제 판사 검사들도 솔직히 해가지고 판 검사 되면은 그 뒤로 누구도 자기를 예를 들면 판결을 엉망으로 했다고 또 혹은 기소를 엉망으로 했다고 공소유지 못했다고 무죄 판결 났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들 멋대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명박 때 결국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나오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네. 말하자면은 그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공안 사건에 대해서 다 무죄가 되는 이런 사건들을 무리하게 기소했던 그런 검사들.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아니, 이명박 정권 때요. 이명박 정권 때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다 무죄가 됐던 그런 검사들이 네. 계속 승승장구 영전합니다. 네. 그런 공안검사 전성시대를 여는 게 이명박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들끼리 쌈박질을 하다가 한상대하고 최재경이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검찰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났죠. 아사리판이었죠. 네. 그래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고 그 검찰개혁의 결과 나온 사람이 바로 최동욱이었습니다. 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그렇죠. 구성이 되고요. 네.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하다가 결국은 철퇴를 맞았잖아요. 네. 철퇴를 맞아서 지금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검사하고 지금 검사들이 달라요. 대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핵심이었던 간판이었던 머리였던 그런 수사 책임자들이 다 날아갔고. 그러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받는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검찰총장이 선거에 의해서 뽑힌다면은 최동욱을 어떻게 날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검찰총장 밑에 있는 검사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렇게 엉터리로 수사를 하고 하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엉터리로 수사한 사람이 국민에 의해서 뽑힌 검찰총장으로부터 입금을 받아가지고 출세를 하겠어요? 될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권이 아부하고 정권의 위세에 눌린 그런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판사들이 결국 대법관까지 가는 이런 시스템을 혁파하지 않은 이상 또다시 재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노무현 김대중 정권 같은 사람 그 정권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그 정권 동안에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정권이 좌나 우나 진보개혁이나 보수나 주구장창 권력을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진보개혁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다가 또 바뀌면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네. 사실 노무현 정권 때는 검찰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이명박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그냥 180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평검사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냥 떼떼떼 하던 인간들이 이명박 때는 찍수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촛불 드는 거 말고 없는 건가요? 선거에 의해서 바꿔야죠. 선거. 네. 결국은 선거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부정선거하면 어떻게 해요?
개표 부정하고. 아니, 며칠 전에 그 개표 부정과 관련한 그 백서 있잖아요. 네. 그 백서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네.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그래요? 근데 경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네. 무혐의 결론 났어요. 무혐의 결론이 났어요. 무혐의로 났어요, 무혐의. 이 사람들 주장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무혐의 의견을 검찰에 돌려놓는 게 아니고 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송치한 거죠. 예. 예. 아이, 쉽게 얘기한 거지. 뭐 그렇게 또 반박하시면 내가 무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내가 법정에서 3번이나 서봤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법정에 3번 써봤어요? 네. 저는 30번 이상 써봤습니다. 아, 그 X도 얘기하셔야지, X. 아니, 뭐 지금 200만, 750만원? 200만 원. 아, 200만 원이었군요. 700만 원 해서 뭐 더 900만 원이죠. 아, 900만원. 아니, 근데 불금이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예. 재판정에 수도 없이 써봤습니다. 주로 뭐 기자 생활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선 경우가 많았죠. 네. 더럽죠? 그럴 때마다. 아니, 이제 네. 종이신문에 기자를 할 때는, 네. 좋았습니다. 법정 쓰는 게요? 아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사를 쓰다 보면은 네. 그 법정 쓰는 걸 무서워해서 기사를 안 쓰면은 네. 쓸 기사가 없어요. 네. 열심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많이 쓰고 특종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송사에 걸리는 건데 예. 그게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아주 센 언론이라고는 할 수 없는 요즘 이제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유명한 네. 국민일보 기자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단독 보도 나왔어요. 네. 파리의 나비 부인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일보가. 근데 얼마나 유명한 분하고 인터뷰했는지 바이라인의 특별 취재팀이라고 나왔고. 그 특별 취재팀이라고 쓰는 거는요. 예. 그 자기 이름 드러내기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권력의 치부를 팔 때 예. 혹시라도 보복을 받을까 봐서 예. 특별취재팀이라고 또 하는데 뭐 두 가지가 다 쓰이는데 이번에는 예. 쪽팔려서 아마 특별취재팀이라고 했을 겁니다. 조용기를 두둔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신문기자의 신문일 경우에는 네. 재판정에 서면은 예. 말하자면 백그라운드가 든든하기 때문에 네. 어지간해서는 유죄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인터넷 신문을 대표해서 서니까 네. 이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MB 정권 때. 예. 네. 조선일보하고 붙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벌금 200만 원 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200만 원 안 내다가 밤에 차 운전하다가 법도 유턴해가지고 걸려서 바로 주민등록조회 하니까 네. 벌금 200만 원 해가지고 여기 북부 지검으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200만 원 냈죠. 네. 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북부지검에서 하룻밤을 샜기 때문에 네. 5만 원을 까줄 테니까 와서 받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95만 원 냈습니다. 예. 하여간, 자, 이제 정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네요. 보니까 지금 2월 18일이니까, 네. 4개월도 안 남았어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는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선거가 참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2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은 딱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른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따른 부정선거에서 당선됐다라는 것이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그러한 주장들은 최동욱 검찰총장 체제의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사건 수사를 통해서 사실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부정선거라고 입증이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의 첫 1년은 뭐 제대로 일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최동욱을 찍어내서 결국은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1년을 이제 보내고 네. 그리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인 거죠. 네. 그래서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자, 박근혜 너 부정선거로 된 거 맞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무슨 소리야? 그런 엉터리 주장하지 마! 하는 두 진영의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어느 쪽이 낙점을 받느냐. 이제 이런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긴다면 네. 그러면은 자 봐라 니들 뭐 부정선거 야 우리를 더 많이 지지해 라고 이제 나가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주장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또 탄압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 반면에 야당이 이긴다면 거꾸로 되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은 이번 선거가 대선 부정에 의해서 당신 당선된 거라고 보는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정권 퇴진 주장이 더 힘을 얻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네. 그래서 홍문종 지금 아프리카 박물관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홍문종이가 네. 박근혜 치기를 나눠주면서 네. 야 우리 지방선거 치면 개털이야. 실제 발언이 개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다른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는 쪽은 새누리당이다.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야권은 지금도 둘로 나눠져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질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암담한 거죠. 네. 박근혜 정권에게 어쩌면은 김한길과 안철수는 선물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만 요즘 듭니다. 갑자기 검찰 얘기를 다시 좀 하자면 네. 검찰 고등 검찰청장 그러니까 지역의 고검장. 검찰수장 이 사람들을 투표로 주민 투표로 뽑는다면은 그렇게 해서 정당 공천까지 준다면 새누리당 과연 당선될까요? 새누리당 고검장 아유 경상도에서 다 당선되겠죠. 경상도 말고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이럴 수도 있죠. 수도권에서도 새누리당 공천한 검사장 후보 1명,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안철수당 1명, 민주당 1명 이렇게 나오면은 새누리당이 쓸어버리겠죠. 뭐. 네. 어차피 1년 이하로 붙으면은 게임 안 됩니다. 뭐 너무나 명약관화한 그런 구도인데, 자,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 뭐라긴요. 아니 뭐 날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니 무슨 집권 여당의 거대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네. 노동자를 그렇게 노예 착취하고 노예 착취 이거 뭐 파문이 커졌는데 말이죠. 네. 지금 노예 착취를 당했다는 노동자들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네. 이제 새로 또 오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네. 똑같이 계약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노예 계약했대요. 휴일 수당은 더 깎아서. 네.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쥐가 쌓이는 놓고 계약서에서 네. 홍문종은 또 모른대. 이제 이거 좀 아니 무슨 그냥 믿으라고 하는 얘기지 이거는. 아프리카 박물관의 이사장이 홍문종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홍문종은 홍문종이 과거에 또 사학 비리도 있었던 거니까. 바쁜 사람이니까 자기가 직접 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장이 이제 사실상 이사장의 그 직위를 이용해서 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사회에 있는 자들이 돈을 버는 수법입니다. 전형적인 수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적게 쥐어짜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연예인들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인력들을 쓰면은 그 임금비가 많이 나가니까 외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외노자라 그러죠. 외노자들 많이 쓰고 아프리카 박물관인데 아프리카에서 온 연예인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이른바 가진 자들이 돈을 버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이 드러난 것이다. 예. 그리고 가진 자들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정당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도 홍문종이 사무총장으로 있던 이 시기에 하필이면 아프리카 박물관이 문제가 된 것은 새누리당에게는 큰 불운인 거죠. 아니면 이 홍문종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나 쭉 봤는데 말이죠. 언론들이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이러고 나가요. SBS는 뭐 전혀 보도 안 하시다시피 했고. 아니 뭐 이래? 아니 집권여당 사무총장 이 사람이 노예 착취한 거 이게 뉴스가 안 되나? 뉴스가 안 될 리가 없죠. 결국은 뭐 홍문종이가 뭐 로비를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러한 보도가 네. 결국은 새누리당에게 해가 되고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이 이렇게 타격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자체 판단에 의해서 보도를 자제하는 이런 것들도 있겠고 지금 뭐 언론 구조로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저쪽에 있는 파란 집에서 이 부분은 좀 보도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전달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이른바 가진 자들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고 그 카르텔의 핵심에 새누리당이 있고 예. 그 새누리당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서 이른바 보수 언론들 예. 그리고 장악된 지상파 언론들 이런 것들이 딱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불리한 것들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슈화 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1970년대 그 유신 헌법이 제정되고 긴급 조치가 내려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관원이 언론사에 상주하던 시절에 뭐 칠판을 갖다 놓고 칠판에다가 이거 보도해서는 안 됨. 뭐 이거는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됨. 일종의 보도 지침 같은 것들이 날마다 게시됐잖아요. 칠판에 게시된 게 아니고 네. 문건으로 이제 문건으로 언론사에 전달이 됐죠. 예.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보도지침으로 폭로한 사람이 바로 김주현 씨 아닙니까? 네. 한국일보 기자였던. 칠판에도 뭐 썼던 것 같은데. 칠판에도 이제 그런 거를 예. 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이게 말로 광고를 할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때 뭐 컴퓨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네. 요즘 같으면은 저기 사내망에다가 회람시키면 되지만은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특정 부서에서 그거 몰라가지고 또 잘못된 기사를 쓸까 봐서 네. 그 사내 게시판 칠판에다가 네. 써놨던 그런 회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안 된다. 네. 오늘 이제 보안사에서 보도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사고는 보도해서는 안 됨. 또 이러이러한 표현은 써서는 안 됨. 예. 이런 식으로 쫙쫙쫙 돼 있거든요. 아, 이제 그 칠판에 썼던 보도 지침이 각 기자 마음에 요즘 써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됐죠. 과거에는 자기 검열. 예, 보안사가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보도의 범위와 한계를 정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른바 지상파 언론이라든지 혹은 보수 언론들 네. 훌륭한 직장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연봉이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센 편이죠. 방송사는 더럽습니다. 네. 자, 이런 질 좋은 직장에서 만에 하나 반항하다가 잘릴까 봐서. 예. 잘린 사람 저기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 아, 우리 예. 노 선배. 예. 예. 뿐입니까? 뉴스타파 가면은 주르륵 있어요. 예. 앉아. 이런 자퇴한 사람들도 많아요. 자퇴한 사람도 요즘 있긴 있습니다. 얼마나 열받으면 자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질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예. 알아서 기는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참 진짜 과거 언론 투쟁의 선봉에 섰던 네. 선배들 보면은 예.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이런 풍토가 어느새 자리를 잡은 것 근데 이제 같아요. 1980년 전두환 들어서고 나서 네. 그때부터 언론사 월급이 세졌어요. 제가 이제 그 혜택을 받은 세대죠. 예. 제가 84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었대요. 70년대. 70년대는 뭐 그야말로 지사였죠. 예.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에 불가능한 예. 그러나 기사를 통해서 그 사회의 부정, 독재와 한가한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살았는데 예. 1980년 전두환이 집권하고 나서 언론 통폐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앙 언론사들도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지방의 경우에 난립에 있던 언론사들을 1도 1사 체제로 줄여요. 네. 그렇게 해서 부산에도 오히려 더 잘 나갔던 국제신문이 정권에 비판적이 돼가지고 없애버리고 부산일보 하나만 남겨놨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1도 1사 체제인데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자들의 대우를 대폭 높여줍니다. 네. 제가 1984년도에 경향신문에 입사했을 때 초봉이 32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32만 원이면 엄청나게 높은 금액입니다. 그때 대절 초임이 평균 2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한 30만 원 받았으니까 예. 엄청나게 받은 거죠. 네. 근데 그때도 이제 한 90년대, 2000년대까지 들어오면서 이른바 언론 자유 네. 또 혹은 정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언론 자유 운동으로 계속 전개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말하자면 10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에 취직하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차이를 주는 이런 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네. 언론계도 이제 그런 자정작용은 거의 사망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MBC가 그렇게 철저히 망가지는 와중에도 시용 기자 모집한다니까 달려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MBC 기자 명함 돌리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많고 또 나중에는 또 그렇게 해서 불이한 체질에 도움이 되고 언론 노동자들을 그야말로 목사발로 만드는 기사도 쓰고 보도도 하고 이게 참 정말 죽은 언론인의 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른바 보수를 참칭하는 예. 정권이 이제 두 번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10년 가는 건데요. 예. 뭐 박근혜 정권을 끝으로 네. 또 다른 그 진보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네. 또 바꿔야죠. 예. 그렇다고 해서 실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살지 않을 것도 아니고. 네. 이 여담인데 말이죠. 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대통령이 뭐 그래도 좀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도 있고 정권 넘어가는 거 뭐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체제에서는 그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너무 이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지난 대선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명박이가 정권 넘겨주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한 거예요. YS나 노무현 대통령 보세요. 정권 넘겨줬을 때 YS 때도 부정선거 많이 했어요. 결국은 그 강도가 좀 낮았겠지. 총풍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권영이 나중에 실행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실패한 것뿐이죠. 네. 그게 뭐 정권이 그렇게 정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1년의 이런 그 뭐 공안 사건은 물론이고 양극화의 심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권력 자체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다시 정권 교체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뭐 충분히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정권이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국민들이 안 믿어주고 지지 안 해주고 이러면은 결국 권력 넘겨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권력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만이 권력이 말하자면 권력의 기반이 되는 게 국민들 아닙니까? 근데 그 권력이 일단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 기반인 국민들을 기만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려 드는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학습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정말로 자유와 민권을 잃어버린 세월 10년이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들이 향후 수십 년의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힘냅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